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던 것입니다. 1963년에 의료보험법으로 제정은 되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1977년에 가서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인 의료보호법, 지금 이제 오늘날의 의료급여법입니다. 그것이 1977년에 만들어지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이 맞춰진 1977년에 가서야 처음 시행되거든요. 그랬던 것을 이 의료보험을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꾸면서 200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을 보시면 거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본 것처럼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회보험 5대 프로그램 중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등등등에 의해서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7개의 급여의 명목으로 서로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유적 위험을 뭘로 설정하고 있는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유적 위험으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8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자, 여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유적으로 질병, 부상, 또 출산, 사망, 건강 증진 5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없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사유적 위험으로 등장한 것은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만 나오는 사유적 위험이 되겠어요. 그리고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의료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이미 다쳐버린, 이미 아파버린, 이미 애달때가 되어버린 이런 이미 지나간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성격을 가진 이런 사회보장은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과는 달리 사후적, 소극적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차원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사전적, 적극적인 재활, 그리고 예방적 차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또 재활도 있죠. 예방도 있고 재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있지요. 그래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국민건강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차관으로 한다. 하나의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사회보험 5대 프로그램에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는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 것을 공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입자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건강보험도 정책 분석을 하고 법조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책. 자, 여기서 보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때문에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국내에 거주한다고 해도 국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로 이주했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사망이 있습니다만 사문화된 조항이죠.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적을 이탈하든 국민이 아니라 뭐 좀 국적을 상실했다든지 이탈이든 상실했든 이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특히 대표적으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으로서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는 다른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적용의 예외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거기에 즉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적용 예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되 여기에 보면은 가입자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당연한 거니까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까지, 즉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로서 직장도 안 다니니까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적어도 사회보험 가입자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소득이나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즉 기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득이나 보수가 없는 사람은 공중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지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촌까지죠. 2촌. 직계 존속, 지금 현재 뭐 초혼 연령 33세가 넘어서 버리는 과정에서 초혼 연령으로 볼 적에 어떤 직계 존속이면 조부모, 그리고 직계 비속이면 손자 자녀,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촌이라는 것은 형제까지가 2촌이 되겠죠. 형제 자매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의해서 국민연금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가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지금 국가 정책이나 국가 재정 능력으로 볼 적에 충분히 외국인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어 이 정도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 이 급여에는 5종의 급여를 제공하는 걸로서 여기는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죠.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5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급여, 두 번째 요양비, 세 번째 부가급여, 네 번째 장애인 특례, 그리고 다섯 번째 건강검진. 자, 이렇게 5개의 급여가 있는데,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요양급여는 이것은 현물급여지.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거나 출산을 했을 때 하는 요양비, 출산비는 이건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현금급여. 다음에 부가급여. 우리가 법률로 이제 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보면은, 부가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가급여로 실시되는 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가급여인 임신, 출산, 진료비는 바우처로서 이용권으로 제공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특례,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로서 여기는 현금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건강검진은 당연히 현물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현금 급여로만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인데, 건강보험은 다양한 유형의 급여를 제공하는 걸로써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운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적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파이낸스, 재원. 보통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은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사 균등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지원금이라고 하는 또 조세라고 하는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국가지원금. 지원금. 그냥 14% 적겠습니다. 14%. 당해년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의 14%를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야 됩니다. 당해년도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입니다. 14%.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죠. 여기는 당연히 공공재원인 조세로, 여기는 사회보장성 조세로, 이렇게 양자는 모두 공공재원 아니겠습니까? 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두 개나 돼. 소득, 그죠? 소득. 그래서 국민 매월 월별로 되는 보수 월액, 소득 월액 건강보험료와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소득 월액 국민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보수 월액은 2분의 1씩 분담, 노사 균등 분담으로 2분의 1씩 나누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공재원으로 운영이 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뿐만 아니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마저도 뭐가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처럼 여기는 저희 민간재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재원에 써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는 건강보험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든 하물며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든 간에 모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섞어 쓰는 혼합재원 운영 방식이다. 재원 운용 방식이다. 앞에는 쓰시고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활용하는 혼합재원 운용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 전달의 업무를 어디서 맡을 것인가라고 할 적에 전달의 업무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줄을 하고, 만약에 과온압이 있다면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라든지 요양급여의 뭐 이런 예를 들어 과온압이 있다면 심사평가, 그냥 심사평가원에서 과온압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설정하지만 심사평가원도 소극적이지만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 무슨 돈으로 운영하느냐,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자 거기 보면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의 가입 기준은 거주 요건과, 참 인구학적이죠. 거주 요건과 국적 요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의도 있다.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걸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유공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대상자는 예외가 된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보되, 직장가입자, 현재 우리나라는 본래 1977년에 건강보험 이전 상태인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조합주의로, 말하자면 서양의 길드주의로 이렇게 운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77년에 시행될 때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공무원의료보험조합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전부 가입의 대상 자격이 다른 거지요. 그랬던 것을 1999년에 1998년부터 시범을 거쳐서 2000년부터는 전면 통합주의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니까 20세기까지는 여러 개의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자보험자주의, 조합주의였음에 비해서 2000년부터는 단일보험자주의인 통합주의로 운영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조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 소속원들은 무조건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는 공무원, 교직원 또는 모든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타는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피부양자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2번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전속, 3번에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 4번에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 다 뒤에 똑같습니다.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 어떤 기준 이하겠어요? 보험료를 낼 수조차도 어수선하건 적은 사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딜리버리부터 먼저 나와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단일보험자인데 단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다양한 종류로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 특례, 건강검진 이렇게 5개 종류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 바로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 먼저 요양급여 나와 있죠. 우리에게 요양급여가 나오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하나는 산재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면 무엇을 대상으로 사유적용은 뭘 들었어요? 거기는 출산,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여가 요양급여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해버린 업무상재해예요. 발생해버린 업무상재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해버린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예방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급여라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방이 있으면 건강보험이고 예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이 없는 것은 산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되 거기 보시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 감액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1항만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제에 대해서는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 상한 금액의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약제 가격은 감액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선은 바로 요양급여 비용 상한선의 20%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별급여도 있고 선별급여가 한 번쯤은 다뤄질 때가 됐습니다. 41조에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다고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다면 요양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처럼 운용하여야 한다. 바로 이런 경우를 선별급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급여는 사실은 요양급여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때 경제성도 불확실하고 치료 가능성도 불확실하지만 있으면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처럼 운영할 수 있다. 그를 선별급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보면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41조에 5.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리가 옛날처럼 자녀들이 다 많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부모를 보시거나 와병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좋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거의 없고 또 자녀마저도 낫지 않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우리 경제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까이 살지도 않고 멀리 타국에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데 이것을 방문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방문 요양급여. 그다음에 5번의 요양급여는 거기다가 의료급여법과 동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의 적용 대상자를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기관을 달리 배정하면 불평등의 분위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거기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이렇게 씁니다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 다양한 보건에 관련된 지역보건법 등등에 의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등은 다 똑같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에 비용의 일부 부담이 있죠. 제가 이 사실은 얘기해 볼 적에 아까 재원을 넣을 적에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든 의료급여든 공공재원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재원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혼합재원 운용 방식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보험에는 당연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본일부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본다면 소규모 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가정의학과라든지 의원을 가게 되면 뭐 한 5천 원 낸다고 봅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4천 원까지 되겠지요. 만약에 5천 원을 낸다면 5천 원은 내가 낼 돈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낼 돈의 20%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치료받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거지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주었던 2만 원을 사실은 자기 돈 5천 원만 내면서 2만 원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절도지요. 도덕적 해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것은 일반 20%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을 경우에는 식대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또 몇 퍼센트 다 법으로 퍼센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일부 부담금, 이거는 민간 재원 운용 방식이 포함된 거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요양비는 현금급여라고 그랬죠. 쭉 읽어보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 법률에서는 요양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법률은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가서 보면 단 하나,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진료비의 급여의 성격은 임신, 출산, 진료비의 급여 성격은 거기 시행령 제23조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 보면 박스의 사망에 보면은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함으로써 바우처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바우처의 금액 범위는 저기 7항에 있는 것처럼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태아를 임신, 출산할 적에는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를 상한선으로 해서 바우처, 그 금액 범위의 바우처를 제공을 합니다. 또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적에 처음에 나올 때는 15일에다가 30일에다가 40일에다가 60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지금 보면은 6항으로 올라가 보시면 임신, 출산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출산 일로부터 1년. 옛날에는 출산, 임신 후 이렇게만 됐거든요. 뭐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이렇게 할 소리가 나올 정도로 했는데 출산 일로부터 1년. 1세 미만의 영유아 법정 대리인은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 일로부터 1년
되는 날 1년의 기간을 주어서 그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현금급여로서의 거기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있고 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건강검진, 현물급여의 성격으로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좀 우리가 근자에 바뀌어진 내용이 있어도 적어가야 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에는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또 암검진이 있습니다. 종래는 일반 건강검진 직장가입자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가입자는 세대준화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40세 이상이었었는데 이제는 법률 개정에 의해서 직장가입자는 당연하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도 20세 이상이면 피부양자도 전에는 40세였습니다. 20세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도 피부양자도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령의 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딜리버리의 개념에서 제가 아래에다가 심사평가원을 정리를 했지요.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과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지만 거기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설치하는 기관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극적이지만 당연히 주된 업무, 서비스 전달의 주된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지만 소극적으로 과온압이 있다거나 잘못된 급여를 실시하게 될 때 그걸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소극적 의미의 딜리버리로서는 심사평가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올 적에 그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나 요양급여의 적정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심사평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이의 신청할 때에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개별 별개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보험료. 주된 경우는 아까 어떤 국가지원금도 있고 14%를 제공하는 국가지원금 14%도 있고 이미 읽어봤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주된 경우는 보험료지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고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내야 되는 것이고 보수월액 보험료는 노사균등분담에서 보험료의 2분의 1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그리고 소득월액 보험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그래서 보수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는 금액, 소득월액의 보험료율.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따로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나와 있죠. 지역가입자. 그래서 거기에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 좀 심화됐으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76조 보험료의 부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는데 보수월액 보험료의 원칙은 노사균등분담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만 자 읽어볼까요? 76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그래도 쭉 1, 2, 3, 5 쭉 나오면 다시 말해서 노사균등분담을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학교 본인이 가입자인 본인이 50% 그리고 학교 범인이 30% 국가가 20%를 부담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5대 3대 2로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2항에 나와 있죠. 그것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 했던 말들을 쭉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별도의 시간이 있으면 같이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종류가 달라져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행정 소송의 순으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심판 청구가 꼭 행정 심판을 거쳐야 행정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우리가 행정 절차법 개정에 의해서 행정 심판은 의무적 절차인 것이지 필수 절차가 아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서류 보존. 이것은 의료급여법과 동일한데 의료 보장에 관련된 서류 보존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5년간. 그러나 약국 처방전은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서류의 보존에 관련되어서 쭉 많은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원칙에 의료 보장에 관련된 소위 요양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국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하면 됩니다. 뒤에는 폐기처분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3년 이상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기기가 나와 있는데,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서류보존은 5년이지만 약국 처방전 3년, 또 그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서류 역시 3년, 또 사망해 보시면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용어가 준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나오는 서류 보존의 원칙적 기간은 5년이지만 약국 처방전이나 준요양기관에서의 서류나 아니면 보조기기에 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면 됩니다. 그 이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런 정도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등장한 이런 용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것이 쭉 있죠. 그래서 준요양기관은 여러분들이 요양비나 출산비, 맞으면 요양급여 다음에 요양비 있잖아요. 요양비에 가면은 새로이 준요양기관이라는 용어도 등장해 있고, 보조기기에 대한 새로운 법조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약간 개정된 내용이 건강보험법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